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조교수 신동원입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정말로 2년 만에 이게 비욘디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막 교수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열정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은 저한테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에 관해 가지고 강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유익한, 그다음에 의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엉뚱한 소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은 가벼울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게 될 내용은 "뇌종양 수술 집 앞에서 받으세요."입니다. 자, 먼저 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뇌종양을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거나, 요즘은 워낙 검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무슨 증상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뭐 검진이라든지 회사 검진, 직장 검진, 아니면은 우연히 뭐 다쳐 가지고 머리 CT 찍었는데 혹이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뇌종양 진단 받으면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랍고, 그다음에 아주 심리적으로 걱정이 되죠. 그래서 딱 찾아오면은,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은 대충 '아,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혹 같은 거, 이런 조그마한 물혹 같은 거는 아, 이런 거는 참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또 제 의견뿐만 아니라 또 더 권위 있으신 교수님들이라든지 더 전문가들에게 또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돌리죠. 연락을 돌리면은 또 여기 병원 저기 병원 찾아보고 또 인맥을 총동원해 가지고 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또 추가적인 또 진료를 보게끔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서울에 있는 유수의 병원들을 막 돌면서 다 적어요. 며칠에 어디, 며칠에 어디, 며칠에 어디 한 다음에 자기가 제일 소위 말해 입맛에 맞는 치료를 딱 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의견이 일치하면은 다행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다를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알아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이저 병원의 진료를 딱 잡았어요. 근데 진료를 잡으면은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한 3 개월 정도 보통 이제 소요가 됩니다. 외래 잡는 데 3 개월이면은 수술 잡는 데는 또 거기에 3 개월이 기다려 줘야 돼요. 거기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교수님이 갑자기 뭐 휴가를 가야 된다든지 학회를 가야 된다든지 이러면은 또 막 한두 달씩 하염없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괜찮은 경우도 물론 다행히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 달 동안에 막 10% 씩 쫙쫙쫙쫙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술을 했을 때 참으로 오래 기다려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참 간단하게 할 만한 수술이 더 크게 열어야 되고 수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더 합병증이라든지 더 출혈량도 많아서 수술의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염없이 뒤로 잡는 게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의 그런 중요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대안은 뭐가 있어요? 외래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일단 응급실로 가." 응급실로 가면은 다 해결을 해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서 보면은 메이저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도 환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오니까 대기 제한을 걸어요. 얼마? 24 시간. 24 시간 동안 입원 결정이 되지 않거나 뭐 퇴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뭔가 처치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강제적으로 퇴원 처리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병실이 안 나 가지고 결국에는 원하는 진료 받지 못하고 2차 병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외래를 예약하고 또 한 1-2 주를 또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응급실로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그 노티파이 소위 말해 가지고 환자가 의뢰가 가기 때문에 응급실 선생님이 보고 그다음에 신경외과 당직 전문의가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시간적인 일단은 손해를 좀 많이 볼 수가 있게 되고, 게다가 응급실은 아시다시피 경환 환자도 있지만 중환 환자도 있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또 배드를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앉아서 막 혹은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응급실로 가면은 입원을 잘 할 수가 있냐? 사실 응급실로 가 가지고 입원시키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특히 메이저 병원은 이미 병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입원을 하나를 더 시키는 것은 상당한 운이 좀 작용을 해야 됩니다. 마치 무슨 명절이 임박해 가지고 추석에 뭐 어디 내려가야 되는데 매진 잔뜩 되어 있는 KTX나 SRT 표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딱 자리가 났는데 특실이야 하필. 그럼 특실은 하루에 진짜로 많은 돈을 또 주고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비용 지출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환자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나는 뇌종양 때문에 왔는데 당직 선생님이 척추 전문의예요. 그러면은 사실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처치를 받은 다음에 또 외래를 또 결국 잡아야 되는 행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는 거는 정말로 피치 못한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당직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응급실 당직을 서면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전화를 받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한 환자는 이제 경추 디스크 환자였어요. 저는 사실 저때 뇌종양을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추 디스크 환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직접적으로 진료를 본 지가 5년 한 6 년이 된 환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밤 11시 정도예요. 밤 11 시. 밤 11 시에 환자가 이제 팔다리가 저리고 막 좀 잘 안 움직인다고 해 가지고 응급실 통해 가지고 와서 진료를 딱 보고,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가져온 사진을 봤는데, MRI를 보니까 확실히 목 디스크가 좀 심하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 마비도 이것 때문에 있겠구나.' 이제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찍었지 하고 봤더니 제주도에서 찍은 제주도에서. 언제 찍었지 하고 보니까 오늘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원하는 날에 한 오전? 오후 1 시, 오전 11 시, 뭐 오후 1시 그 정도 점심시간 정도에 MRI를 찍고 큰 병원 가 보라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갔겠죠. 뭐 김포공항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잠실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결국 밤 11 시. 근데 밤 11 시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디스크 환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당장 수술을 할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냥 설명만 좀 적당히 해 드리고,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외래, 외래를 잡아 드렸는데, 결국에 그분이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그때 당시에 받으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 당장 진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참 뒤에 진료를 위해서 그분은 분명히 제주도에 또 갔다가 다시 오셨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목 디스크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이라든지 그런 체력적인 소모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그때 좀 안타깝게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는 이제 뇌종양 환자였는데요. 제가 정말 아직까지도 응급실 당직을 그때 서면서 머릿속에 혹은 가슴에 품게 되는 환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은 누가 봐도 악성 뇌종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수술을 한다든지 입원을 꼭 시켜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진료를 받는데, 병실이 자리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수술실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대기만 했어요. 정말 24 시간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응급실에 한 낮에 왔는데 밤이 될 때까지도 결국에는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응급처치, 예를 들어서 뭐 뇌압을 낮춰주는 약을 쓰고 뭐 스테로이드 쓰고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는 치료를 했지만
환자가 응급실에서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의식이 약간 고만고만하게 오셨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안 좋아지시더니 대기하던 과정 중에 환자가 소위 말해서 넘어갔어요. 넘어가 가지고 응급실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가 가지고 긴급하게 인공호흡기 달고 기관삽관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결국에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을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안 좋아진 상태로 또 수술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는 거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응급실로 가 가지고 '나는 비벼야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환자 본인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웬만하면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메이저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머리 수술하면은 입원 기간이 짧게는 한 1주일 정도 보통 생각하고 널널하게는 한 2주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보통 한 수술하고 4일 정도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수술하면은 한 주말 정도 전에는 퇴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실밥 뽑고 가실 거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메이저 병원 같은 경우에는 턴오버가 빨리빨리 돌아야지 또 다음 환자가 들어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빠져주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밥 뽑고 치료를 다 완벽하게 하고 좀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수술 동의서 받을 때 한 4 일째부터 그냥 퇴원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그러면 그분들이 또 집으로 가냐? 아니죠. 집으로 가기 불안하니까 보통은 이제 2차 병원으로 또 가시는 경우도 있고 집 근처 병원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또 집으로 가서 집 근처 병원에서 실밥을 뽑을 수도 있지만 그런 행위들을 함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환자의 입장이 '그래도 내가 수술받은 병원에서 실밥도 뽑고 좀 주일 정도는 입원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뇌 수술을 하면은 중환자실에 보통 하루에서 뭐 길게는 한 2-3 일까지 입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중환자실도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수술을 예약해서 받은 환자들만 딱 갈 수 있는 만큼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병실에 갔던 환자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환자실로 와야겠죠. 그러면은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가 다시 또 병실로 밀려가요. 누구부터? 그나마 안정적인 사람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한밤중에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호자한테. "아 환자가 지금 괜찮으셔 가지고 근데 다른 환자가 안 좋아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병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 병실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환자 상태가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그런 지시들이 이루어지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언제 연락이 와 가지고 또 환자를 옮겨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간병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또 멀리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급성기 치료 이후에 2차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원 기간을 충분히 갖는 그런 이유로서는 집 근처의 대학병원이 쪼끔 더 어 '선호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가고 병실로 가고 병실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보면은 수술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환자실 가려고요." 이렇게 연락을 했다면은 환자분이 아직 병실로 못 가서 대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병실은 어때요? 병실은 변수가 더 많아요.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갑자기 퇴원 수속이 뭐 늦어진다든지 전산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쪽 병원에서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뭐 "아직 안 와서요." 이러면서 뭔가 변수가 생기면은 이게 계속 꼬여요. 그러면은 환자가 수술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났어요. 생각보다 너무 수술이 잘 되고 간단하게 끝나서 11시 정도에 끝났는데 환자 딱 마취 깨고 보니까 그대로 수술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자리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그냥 1-2 시간 정도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다가 어 중환자실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약간 좀 불안감을 좀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만 끝나면 다가 아니죠. 사실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추가 치료 받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영상도 촬영해야 되고 그러는데 장거리 통원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교통이라든지 숙박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영상을 진료 보는 날에 또 바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영상을 찍는 날짜랑 또 판독 들어오는 날짜 결국 진료 보는 날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최소 또 2번 정도는 또 추가로 내원을 해야 되고 그거를 좀 불편감을 좀 해소하고자 어떻게든 하나로 하려고 그러면은 또 새벽에 또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멀리 사시는 분들은 새벽에 또 그쪽 서울까지 와 가지고 촬영을 하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발생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꼭 다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가 가장 취약해요. 가장 취약해요. 그래서 뇌수술은 다른 뭐 손, 발 뭐 다른 부위와는 좀 다르게 합병증이 생겨도 바로 못 알아채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냥 원래 자나 보다, 피곤해서 자나 보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의식이 저하되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련을 일으키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 하는 내시경 수술 받은 다음에 코피가 난다든지 뇌척수액이 막 새 가지고 맑은 물이 막 떨어지고 열이 나고 상처가 벌어지고 이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합병증의 상황에 있어서 결국에는 결론은 뭐겠어요? 수술한 병원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수술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 줄 의사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물론 아주 간단한 정도의 그런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케어를 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결국에는 응급 조치하고 원래 수술 받았던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가면은 바로 입원이 되나요? 입원이 안 되죠. 대기해야 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대기를 하다가 또 안 되면은 똑같아요. 2차 병원으로 잠깐 전원했다가 거기에서 병실 나면 다시 입원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술 받고 결과가 좀 안 좋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또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 바로바로 처치도 안 되고 뭔가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런 좀 힘든 상황들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일단은 먼저 상담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집 근처 대학병원에 가 가지고 진료를 보기에 앞서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나? 응?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리고 환자들이 글로 몰리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끔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의사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그쪽 병원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다 또 스승님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환자들이 나를 믿고 우리 병원 근처 환자들이 과연 나한테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수련을 받고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구독자분들 그다음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많이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어떤 수련을 받고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그 자리에 가게 돼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되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전임의 시절이 있죠. 지금 이제 전공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교육. 그거는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게 배우는 거고 이제 특수한 전공을 선택을 해서 전임의 소위 말해서 펠로예라고 불리우는 트레이닝을 한 2 년에서 뇌종양 같은 경우는 3 년, 4 년까지도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연 한 200건 정도의 수술에 보통 참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뭐 1 년에 일을 하는 날짜가 뭐 한 200 일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하루에 1개 혹은 하루에 막 2-3 개씩 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집중적인 교육 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딱 여기에 가천대 길병원에 와서 보면은
하루에 1 개, 2 개씩 하면은 정말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제 수술을 그렇게 하면은. 하지만 그쪽 병원에서 메이저 병원에서 가능한 거는 인력 풀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지금은 한 명 한 명에 더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수술 스케줄을 잡아요. 막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 한 분과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설명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고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좀 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전임의 시절 통계를 제가 보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 년에 한 280 개, 뭐 270 개, 한 200개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저희도 이제 트레이닝을 다 받았어요. 받았고 종양의 분류별로 봐도 제일 흔한 종양부터 해서 드문 종양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고 저희도 이제 왔기 때문에 뭐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다만 아직 교수가 된 지 그런 기간 자체가 좀 짧다라고 상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련 과정을 쪼끔 더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보여 드리면은 이제 전공이 보통 4 년, 지금 난리가 난 그 전공의 시절이 한 4년 정도가 이제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군대를 다녀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이저 병원, 큰 병원에서 온갖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2-3 년을 정말로 힘들게 소위 말해 버텨요. 예, 버티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독립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느낌이 좀 옵니다. 근데 물론 그때 이제 어느 대학 병원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약간 본인의 운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거주 환경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 대학병원 규모에서 남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고, 보통은 다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제3 의 병원으로 가게 돼 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했던 거를 여기 와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여기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 와서 세팅을 다시 마련을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결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끝에 1 년에 나오는 사람이 그래 봤자 10명 안쪽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뇌종양 전문의가 그리고 교수가 새로 신규 발령되는 그런 인원수가요, 1 년에 10 명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희소성이 있고 상당히 교육 집약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설렁설렁 교육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끝에 그리고 엄청난 피드백 끝에 발령을 받게 돼서 어 그런 지역 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진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저희도 사실 이제 어려운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고, 그게 물론 간단하게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메신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능을 하지만 이럴 때 학회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요, 뭘 하냐면은 젊은 교수들이 이제 본인들이 치료했던 그다음에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고 어려웠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환자가 이렇게 이렇게 치료가 됐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대가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 주고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고 의견을 교류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향 평준화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수님이 이제 한 분은 서울대, 한 분은 아산병원, 뭐 한 분은 뭐 삼성병원 이런 데서 각각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3 명의 수술 동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 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수술 시간도 비슷하고 수술 방법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학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교류하면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뭔가 다를 것 같고 저기 가면 뭔가 다를 것 같고 저기 가면 뭔가 다를 것 같고 어 웬만한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인맥을 좀 형성을 하면은 어 의사와 의사 간의 회송, 그다음에 교수와 교수 간의 회송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학회를 통해 가지고 진척을 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정말, 정말 단순하게요. 의사는 자기가 좀 손대기 어려울 것 같다,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보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어
내시경 수술, 뭐 두개조 수술, 뭐 여러 가지 수술들을 주로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제가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수술법에 대해서 어떤 환자가 왔고 꼭 그 수술법을 사용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꼭 먼저 한 번은 돌려보내요. 다른 큰 병원 가 가지고 진료 보고 그래도 저한테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은 "다시 한번 오세요."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말로 내가 못하겠으면은 저는 보냅니다. 예. 그래야지 저도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그래야지 '나를 믿고 선택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환자분한테 "어떤 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이 좀 붙어요. 그리고 특히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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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요즘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정말 적기 때문에, 예, 저한테 오셨을 때도 저도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모르겠다 그럼 저는 바로 회동수 써 드려요. "저 잘 모르겠다고. 여기 찾아가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약을 직접 잡아 드립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급하다 그러면 진짜 급하기 때문에 그쪽 병원에서도 웬만하면 빨리 잡아주는 편이고요. 근데 반대로 환자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갈 수가 없다. 근데 수술은 해야 된다. 근데 난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출장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출장 수술은 합법적인 거고요. 환자분만 동의가 되면은 대가분들을 모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분과 같이 함께 이제 그 지역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 안 되면은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매년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은 교수님 한 분이 계실 때 할 수 있는 숫자는 사실 1 년에 많아야 50 개에서 한 80 개. 신경외과 교수 한 명이 뇌종양 수술을 하는 거는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환자 케어까지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일 주일에 한 개 하고 두 개 하고 하면 상당히 벅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면은 아무래도 점점 개수가 늘어나죠.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섬이 많고 도서 지역이 좀 많기 때문에요.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까지 오면은 이미 많이 왔어요. 차를 타고 1 시간을 넘게 오고, 뭐 섬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배에 오는 날짜에 막 이렇게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라고 그래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어떻게 가냐고.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냥 여기서 하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오히려 기차가 좀 발달을 하고 비행기를 쉽게 타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근처 병원보다는 또 서울 쪽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냥 대학 병원, 인근 거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교수님들별로 수술을 뭐 많이 하고 싶으신 교수님도 있고 적게 하고 싶으신 교수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평균 한 1 년에 한 100개 정도는 충분히 다들 소화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역 병원에서 일단 1차 진료를 보는 거를 강력하게 저는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안 된다든지 믿음이 정 안 간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올라온 어 그 질문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애니 님이 올려주셨고요. "뇌 종양의 전조 증상이 말을 더듬거나 그런 증상이 있나요?" 이러는데, 사실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병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소위 말해서 신호등이 깜빡깜빡할 때 일어나는 증상인데요.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랄 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뇌종양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조라는 말을 빼면은요, 뇌종양의 증상 중에 말을 더듬거나 그런 증상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예, 특히나 뇌종양이 언어 중추, 좌뇌의 앞쪽 전두엽 쪽에 있다든지 하면은 뭔가 말을 탁 이 단어를 떠오르고 싶은데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말을 할 때 발음이 샌다든지 어눌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인근 병원에 가셔서
CT나 혹은 MRI를 꼭 촬영을 한번 해 보셔서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아요. 말을 더듬거나 하는 게 뇌경색, 뇌종양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평안한 가을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뇌종양이면 큰 병인데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 가까운 병원이라고 그래서 뭐 집 가까운 내과, 뭐 신경외과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일단 1차 진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대학병원에서 바로 두통으로 MRI 찍고 뭐 종양 나오는 경우 잘 없어요. 보통은 다들 집 근처 영상의학과 뭐 아니면 내과 이런 데 가셔 가지고 머리 아파 가지고 MRI 찍었더니 문제가 있어서 대학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 가까운 대학병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행복한 인생 님이 올려주신 거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어지럽다 그러시고 발음도 뭔가 어눌해지신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뇌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대학병원 외래에 오셔 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어지러움이에요, 어지러움. 네, 근데 어지러움증은요,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치료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제일 단순하게 그냥 나누면은요. 뇌에 문제가 있는 어지러움이 있고요. 뇌에 문제가 없는 말초성 어지러움증이 있는데요. 말초성은 말 그대로 신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말초성이고요. 뇌 자체에 생긴 것들 뭐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중추성 어지러움증인데요. 저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지러움증 있다 그러면은요. 게다가 발음도 어눌해졌다. 꼭 MRI는 한번 촬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발음이 처음에는 어눌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마비가 오실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 일과성 허혈성 뭐 뇌경색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머리에 피가 잘 안 가는 것들의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예방 가능한 그런 상태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뇌 검사를 혈관 검사 포함해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은 샛별 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63 세예요. 뇌수막염을 2014 년에 수술을 했고 10년 됐는데 약을 언제까지 먹을까요? 10 년이면 끊을 줄 알았는데 이 약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약 먹는데 안 좋다고 하니까 불편." 그쵸. 사실 뇌수막염이 있어 가지고 수술을 하셨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뇌수막염은 일반적으로 이제 항생제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약물적 치료를 주로 하는 그런 약 치료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수술을 했다는 얘기는 아마 어딘가에 농이 엄청나게 고여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셨을 수도 있어요. 약을 어떤 약을 먹는지가 사실 중요한데요. 10년 동안 먹는 약일 거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항경련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항경련제. 만약에 그 약이 아니라 다른 약이면은 머리 영양제 이런 거이실 수도 있고요. 그럼 머리 영양제면은 사실 언제든지 끊어도 크게 상관은 없으신데요. 항경련제는 사실 이 환자가 끊어서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끊어 봐야지만 알고, 보통 10 년이나 됐으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경련을 한 기왕력이 없다고 하시면은 끊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하고 끊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끊었는데 경련을 해 버리면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련을 이전에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중간에 약을 한 번이라도 끊었더니 다시 경련을 재발한 적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다가 더하기 내 뇌 상태가 현재 어떤지를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약을 유지를 할지 말지예요. 하지만 요즘 전반적인 추세는 항경련제를 경련을 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는 장기간 복용하게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고 사항이 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주연 님.
요즘 머리가 삥 돌고 많이 어지러워요. 뇌졸중 전조 증상인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 이런 거는요, 증상이 참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뇌졸중은 말 그대로 혈관이 막히는 것도 뇌졸중이고요. 혈관이 터지는 것도 뇌졸중이에요. 두 개를 약간 구분을 하면은 막히는 거는 허혈성 뇌졸중, 그다음에 터지는 거는 이제 출혈성인데 둘 다 완전히 치료가 서로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은 이런 어지러움증으로 올 수도 있고 두통으로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말이 쪼끔 발음이 좀 세고 좀 어눌하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은 훨씬 더 다른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흔한 게 뭐 이석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정신경염증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가 앓고 난 후에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뇌잖아요, 뇌. 네. 한번 확인은 꼭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면님 지금 막 올라온 질문인데요. 몇 시간의 단기 기억 상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좌측 해마에 1 밀리미터 정도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이것도 뇌졸중인가요? 음. 글쎄요. 이거는 요것만 봤을 때는 뇌졸중인지 아닌지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다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냥 일반 사람은 절대로 단기 기억 상실이 갑자기 몇 시간 동안이나 오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 외상이 있었다. 머리를 어디 세게 부딪혔다. 뭐 넘어졌다. 이러면서 급성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머리에 기억 능력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고 난 시점 일정 부분 전후로 다 날아가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컴퓨터 작업했는데 그냥 누가 전원을 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좌측 해마에 1 밀리미터 정도의 흔적이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1 밀리라고 그러면은 MRI 상에서도 너무너무너무너무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고요. 그 정도를 가지고 해서 이거를 뇌졸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마 쪽에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 단서만 올려주신 단서만 놓고 봤을 때는 뇌졸중이라기보다는 혹시 외상이 있었다면 '외상 후에 생긴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해마에 있는 흔적은 추적 관찰해 보시는 게 쪼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제가 2년 반 동안 이제 또 교수 생활하면서 인터넷에서 또 여러 가지들을 봤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예전에 본 거예요. 정말 재밌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한테 수술받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메이저 병원의 임상조 교수, 가까운 대학병원 부교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둘 다 뇌종양이었고요. 참 어떻게 매칭을 해도 이렇게 매칭을 참 맛깔나게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관록의 부교수냐 패기의 조교수냐 약간 이런 차이인데요. 사실 부교수에 올라가신 분도 예전에는 메이저 병원에서 임상 조교수를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이게 정말로 잘 모르겠으면은 둘의 진료를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좀 더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하는 게 맞지 그다음에 좀 더 전공이 그분이랑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맞지 이렇게 타이틀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아무래도 의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와 뭐 그랬는데 뭐 또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로 또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 사람의 뭐 병원이 어쨌네 저쨌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사실 비욘드에 정말 오랜만에 나오기 전에 또 최근에 또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 특히 뇌종양 선생님들이 나와서 뭘 하셨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정말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 뇌종양 파트가 좀 특수하게 대학병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들 대학병원 교수님들만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제가 몇 가지를 보면은 '저분이 저기 나와서 저렇게 할 정도로 시간이 있으실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바쁘시고 참 환자 치료에 할애를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로 바빠 가지고 예 밤에도 아직도 잠 많이 못 주무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쪼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경험이 많이 미천하고 실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저도 그런 분들과 맥락을 같이 해서 쪼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쪼끔 더 효율적인 뇌종양 치료를 받게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의미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뇌종양을 전문으로 보는 그런 교수 집단이 한 100명 정도예요. 현역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에 1명 뽑으면은 예 다들 뭐 어마어마하게 다들 열심히 하고 환자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저희 파트만큼은 예 실력도 없고 뭐 말만 뻔질을 한다든지 예 그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제가 막 메이저 병원은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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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안 좋고 여기서 치료받으면은 뭐가 뭐 입원 기간도 충분히 못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비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또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그럼 좋은 점은 뭐냐? 예 좋은 점 정말 정말 많죠. 근데 제가 어 메이저 병원에서 이제 전임의를 하고 또 지금 가천대 길병원, 여기도 나름 병상이 큰 병원이지만 하면서 좀 비교라기보다는 그래도 거기가 또 '이런 부분은 또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실제 제가 지금 일하는 병원의 간호사들이 많이 물어봐요. "거긴 뭐가 다른지." 예.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바로 시스템적인 거. 예. 시스템적인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의사의 숫자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백업이라든지 협업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훨씬 더 자유로워 가지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런 수술을 하고 저과에다가 맡기면 저과에서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뭔가 여러 센터별로 해 가지고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딱 집약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수 숫자가 적으면은 그런 스케줄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쪼끔 더 어려운 거는 좀 당연히 있고요. 만약에 저 선생님만 되면 다른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맞는 시간에 저분과 같이 수술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할애를 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이랑 뭔가 협업을 했는데 좀 잘 안 됐어.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데 그런 선택지가 또 없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아무래도 파트가 세분화가 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내시경은 내시경, 뭐 개두술은 개두술, 뇌종양 방사선은 방사선, 뭐 이런 식으로 소화는 소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딱딱딱딱 자기가 할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물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 게, 너무 내가 한쪽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쪼끔 더 환자한테 옵션을 주는 데 있어서 '쪼끔 소극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지역 거점 병원이라든지 인근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옵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쪼끔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굳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의료 장비들이라든지 최신 뭐 의약품, 항암 치료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메이저 병원으로 당연히 먼저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환자풀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약회사라든지 기계 회사들이 데모를 넣거나 임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빨라요. 이쪽에다가 먼저 해서 이제 효과가 좀 괜찮다, 반응이 좋다 싶으면은 이제 2차 병원 이런 아니면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쪼금씩 쪼금씩 이제 파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에 훨씬 더 좀 적극적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현명하게 접근을 하려면은 뇌종양이 의심이 된다, 머리에 혹이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집 앞에 대학병원에서 일단은 빠른 진료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진료를 보고 나서 단순 경과 관찰을 할지, 수술을 해야 될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사실 여기 들어가거든요. 단순 경과 관찰. 네. 저한테 오는 경우에 뭐 10 명이 왔다. "아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2-3 명밖에 안 돼요 사실. 대부분 7-8 명은 "아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사셔도 돼요." 아니면 "이거는 1-2년 있다가 그냥 MRI만 찍어도 돼요." 라는 내용을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가셔 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1-2년 뒤에 MRI는 또 거기서 다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되게 길에서 그다음에 시간, 예 소모되는 비용, 정신적인 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경과 관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 경과 관찰하자는 얘기를 들으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집 근처 병원에서 추적 관찰하다가 나중에 와도 될까요?" 이러면은 열이면 열 다 "아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딱 얘기 들어봤는데 뭔가 시원찮다. 아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라고 절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고 '아 이게 나한테 합당하겠다. 그리고 이분이라면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쪼끔 센터마다 좀 그 정책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노발리스라는 방사선 수술 기계가 있어서 수술도 가능하고 방사선 수술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지켜보셔도 돼요."라는 3 가지 옵션을 다 드릴 수 있겠지만 방사선 수술 기계가 없는 병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없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옵션으로 넣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 없는 치료를 옵션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면은 "다른 병원 가 가지고 치료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당 병원에 그런 기계가 있어서 내가 그런 거를 옵션으로 얘기를 들었는지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결국에는 본인 선택이 중요해요. 네.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선생님만 믿습니다."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본인 몸은 본인이 결국에 책임을 져야 되고 내 몸을 이끌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의사한테 믿음을 주고 맡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 최종 결정은 본인이 충분히 들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서를 작성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1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안 들으려고 그러면 전 절대 설명 안 하고 수술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실 집 근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경과 관찰을 위해서 막 몇 개월, 1 년마다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또 예약 다시 하고 이러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 수술을 하셨더라도 집 근처 병원에서 추적 관찰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추적 관찰하다가 수술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뇌종양은 일단 무엇보다도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막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담당 교수랑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거는 의사 딱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거는 오래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결단을 좀 빨리 내리기는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 드렸다시피 1달만 기다려도 막 10%씩 자라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 특히 암 종류가 그렇겠죠. 뇌암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일수록 오히려 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였고요.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또 질문이 2개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요. 그거를 어 해결을 같이 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이 좋아 님이 올리신 내용이고요. "뇌종양 방사선 치료 안전한가요?" 예. 그쵸. 이제
뇌종양 치료를 함에 있어서 지금 방사선 치료 혹은 방사선 수술 이런 거는 사실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무조건 같이 가는 거는 맞고요. 안전한지를 물어보면은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대부분의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립다 처음부터 방사선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수술 후에 하는 방사선 치료가 아무래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크기가 작은, 그다음에 고령에서 발생된, 그리고 수술을 하기 어려운, 혹은 전신 뭔가 다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처치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안전한 경우가 물론 많겠지만 모든 치료는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해서 다행히 종양이 커지지 않고 억제가 되고 혹은 작아지면 정말 정말 다행인데, 간혹 가다가 종양이, 저는 그냥 쉬운 표현으로 심술을 부려서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방사선 양이 들어갔는데 정상 뇌조직에 들어간 양이 또 뇌가 견딜 수 있는 양보다 많게 될 경우에는 부어버리는 경우들이 한 10명 하면은 1-2명 정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것대로 또 고생을 할 일이 생기고, 방사선 치료하다가 잘 버티다가 괜찮았는데 한 3 개월에서 8 개월 있다가 부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도 수술을 가름하거나 수술에 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아이 방사선은 무조건 안전해. 그러니까 방사선 하면은 무조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 진단명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실례로 어떤 경우에는 사실 방사선 안 해도 되는데 방사선을 하는 게 마치 효과가 좀 더 괜찮은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종양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안 하고 지켜봐도 냅두면은 괜찮았을 건데 손을 대게 되는, 그래서 뭔가 또 위험 요소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런 것을 권유를 받았다고 하면은 꼭 해야 되는 치료인지 반드시 여쭤보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백년, 백년 님이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메이저 병원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2차 의료기관 등을 통틀어 본다면 뇌종양 수술을 집도하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수는 환자 수에 비례해서 부족하지는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뭐 2차 의료기관이라고 그러면 뭐 종합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세분화해서 구분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그냥 메이저 병원을 뺀 나머지 대학병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뇌종양 수술을 집도하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수는 환자 수에 비례해서 부족하진 않나요? 네. 그냥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 뇌종양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모든 센터마다 적어도 1-2 명씩은 다 있어요. 예.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간에 뇌종양 수술을 빼고는 대학병원의 그런 신경외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는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1 년에 한 그냥 의사 한 명이 소화할 수 있는 수술 건수는 한 60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뇌종양 수술을 100건 이상, 1 년에 100건 이상 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한 10 개가 남짓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 병원을 빼면은 정말 손에 꼽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를 하실 수도 있고, 충분히 실력이 있으시지만 환자분이 아직 충분히 오지 못해서 수술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잘 될 거야."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3차 신경통 진단받고 3 개월째 약을 복용 중입니다. 약은 계속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3차 신경통으로 사실 이제 통증이 있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사실 저도 외래 진료에서 가끔씩 이제 3차 신경통으로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종양 때문에도 2 차적으로 3차 신경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1 차적 3차 신경통이라 그래 가지고
특히 뭐 원인이 특별히 명확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은 뭐 혈관이 눌러 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3 개월째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약의 효과가 괜찮은지를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약이 아니고 만약에 그 기타 나머지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술 같은 거를 이제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약이 효과가 있으면 일단은 약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3 개월이라고 그러면은 한 6 개월, 1년 정도 유지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정도 했는데도 만약에 특별히 호전이 없고 만약에 도저히 참기 어려운 통증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다음 단계의 치료를 해 보시는 거를 생각을 드려요. 뭐 주사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MRI상에서 정말로 딱 봐도 어떤 혈관이 3차 신경을 정확하게 누르고 있는 게 입증이 돼 보이면은 그럴 경우에는 수술로 이거를 감압을 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어 다행히 오늘은 또 질문을 많이 올려 주셔서 제가 부족하지 않게 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의외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질문들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또 한 번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인천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저쪽 경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아니면 충청권에서 또 강원도권에서 또 많은 이제 젊은 대학병원 뇌종양 교수님들이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그분들한테도 꼭 찾아가셔서 또 많은 진료를 꼭 부탁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야지 저희가 또 큰 병원으로 또 쏠림 현상이 좀 줄어들 거라는 주제 넘는 얘기도 좀 잠깐 드리고요. 그래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야지 어려운 수술은 어려운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받고 또 비교적 간단한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받아서 환자도 좋고 의사들도 훨씬 더 효용이 있는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을 해 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비욘디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